지금 어땠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과잉 반응하시는 거죠. 새벽 3시 강릉행 버스 아니었습니다. 장지우 대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나이 드시면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 박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민폐 승객이 된 기분이었죠. 안전벨트 가지고 난리예요. 민폐죠, 민폐. 6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선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렀죠. 죄송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윤상우가 옆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괜히 또 문제를 키우면 선미만 더 힘들 테니까요. 앞좌석 승객이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뒷좌석 할아버지 손에 쥐어진 낡은 엽서 한 장을요. 그 안에 숨겨진 2년간의 진실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선미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끌며 강릉행 버스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밤양갱이 20개쯤 들어 있었죠. 그녀는 30년간 운영하던 제과점을 지난달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60입니다. 혼자 살기엔 서울이 너무 컸어요. 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힘이 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심한 듯 보따리를 선반에 올려주고는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선미는 작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탔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겨울 이 길 위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한참을 달리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자판기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먼저 말을 걸었죠. 아까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는 윤상호라고 했습니다. 64살 전직 철도 안전요원이었죠.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로 돌아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우가 먼저 물었어요. 강릉에 가족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선미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이 없는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상우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있어야 할 반지가 없었어요. 아, 이 사람도 혼자구나. 그녀는 직감했죠. 상우 역시 선미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자신과 닮은 슬픔이었습니다.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겨울바다를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서로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새벽 1시를 넘기자 버스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선미는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죠. 남편이 떠난 뒤 밤차를 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버스가 갑자기 요철을 밟으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미의 몸이 왼쪽으로 쏠렸죠. 아 하는 순간 누군가의 팔뚝이 그녀의 어깨를 받쳐줬습니다. 상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팔뚝에 닿은 그의 체온이 피부를 타고 번져왔습니다. 두툼한 힘줄의 감촉도 느껴졌죠. 선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3년 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상호는 팔을 걷었습니다. 선미는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친절이었다고,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5분쯤 지났을까요? 버스 안객실 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제각기 담요를 덮고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둠이 차창을 타고 스며들었죠. 선미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졸음이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상호의 고른 숨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녀의 무릎 위에 살며시 얹혔어요. 선미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죠. 상호의 손이었습니다. 선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치울 수가 없었죠.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처음 손을 잡던 날이었어요. 20살 청계천 헌책방 골목에서였죠. 남편은 그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호의 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녀의 무릎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묻는 것 같았죠. 이래도 괜찮으냐고요.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죠. 어둠 속에서 오직 손끝에 온기만 오갔습니다. 선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뭘까요?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60평생 한 남자만 사랑했던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호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어요. 암이었죠. 그 뒤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는 걸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요. 새벽 2시 버스는 횡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두렵다는 걸요. 이 낯선 감정이, 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상호의 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실수일지도 모른다고요. 새벽 2시 반 휴게소에 다시 정차했습니다. 선미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전벨트가 헐겁게 풀어져 있었죠. 그녀는 벨트를 당겨봤습니다. 딸깍 소리는 났지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어요. 버클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거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선미가 지나가던 버스 직원을 불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찰에는 장지후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장지우는 대충 벨트를 만져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쓰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헐겁지 않나요? 선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지우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지금 새벽인 거 아시죠? 괜한 민폐 끼치지 마시고 그냥 타세요. 민폐라는 단어에 선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았죠. 상호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지후에게 다가갔어요. 안전벨트 한번 봐주시죠. 괜찮다니까요.
장지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나 상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철도 안전 업무를 30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량이에요. 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지우는 그제야 제대로 쳐다봤죠. 그래서요. 여기 기차도 아니고 버스예요. 버스? 안전은 똑같습니다. 상호는 벨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버클의 걸쇠 부분이 심하게 마모돼 있었어요. 이 정도면 급제동 시 풀릴 수도 있었죠.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세요. 장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석인데 어떻게 옮겨요? 그리고 지금 점검 기록 다 있어요. 합격 받은 차량이라고요. 점검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상호의 말에 장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손님, 지금 우리 회사 시비 거시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면 안 타시면 되죠. 둘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눈을 떴어요. 선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상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였죠. 됐어요. 괜찮아요. 선미가 상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어요. 다들 괜찮다고 했죠.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천안역 추돌 사고였죠. 미비한 점검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그날 상호는 현장에 있었어요. 장지우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꼰대 하나 걸렸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나중에 정비소에서 보고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앉아 계세요.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이 더 까다로워. 선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상호도 들었죠. 그러나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상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요. 선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객실 등이 꺼졌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선미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담요 아래에서 상호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 위에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왔어요. 선미의 허벅지였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상호의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 천천히 움직였어요. 선미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럴 수 없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죠. 외롭지 않냐고, 이런 감정조차 죄가 되냐고요. 상호도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5년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장지우는 보고조차 하지 않을 게 뻔했죠. 그러나 지금 두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낯선 감정이었어요. 이걸 욕망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외로움이라 불러야 할까요?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멈췄고 하늘엔 별이 보였어요. 남편과 처음 강릉에 갔을 때도 이런 밤하늘이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배신하고 있다는 걸요. 죽은 남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걷었어요. 선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릉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립돼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죠. 새벽 3시 버스는 대관령을 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장지우가 다른 승무원과 이야기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까 그 노인 손님들 말이에요. 안전벨트 가지고 난리였어요. 장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과잉 반응하시는 거죠. 옆에 있던 여승무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선미는 몸이 굳었어요. 자신들을 문제 승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점검도 다 받은 차량인데 뭘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민폐죠, 민폐. 장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 몇 명이 눈을 떴어요. 그들은 선미와 상우를 힐끗 쳐다봤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민폐 승객이 된 기분이었죠. 상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또 문제를 키우면 선미만 더 힘들 거였습니다. 장지우가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느리게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이 드시면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 선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제과점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을 대했지만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만졌습니다.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가 없었죠. 상우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모욕당하는 이 순간에도 그녀는 상호의 팔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언제 붙잡았는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은 상호의 왼쪽 팔뚝을 쥐고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였죠.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선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손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안전벨트 문제로 모욕당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체온에 매달려 있는 걸까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다니요. 손 떼야죠.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상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떼지 마세요.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저도 붙잡고 싶었어요. 누군가를요. 상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5년간 혼자였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억울해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요. 앞좌석에서 누군가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선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선미는 더 작아졌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민폐 노인, 까다로운 승객,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요. 상우는 그런 선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문제 제기였죠. 그는 선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요. 선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상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버스도요. 그가 말을 이었죠. 우리도요. 선미는 상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확고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봤어요. 이 버스는 위험합니다. 안전벨트만이 아니에요. 저 직원의 태도 자체가 문제죠. 그는 다시 선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요. 우리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선미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스 안전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시작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 말 이상하죠? 상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걸요. 이대로 강릉에 도착해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걸요. 선미는 상호의 팔뚝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확신을 갖고요. 상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담요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놓지 않았어요. 장지우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이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의 위축됨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상호도 봤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요. 버스는 대관령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릉까지는 30분 남았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바다가 저 멀리 보였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본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미야, 내 맘대로 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요.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이 밤을 그냥 보내지 않기로요. 버스 문제도 자신의 감정도요. 상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선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봤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요. 선미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과점 주방에서 일할 때 유독 예민했어요. 빵 반죽의 미세한 차이도 손끝으로 알아챘죠. 당신은 작은 징후를 기막히게 잡아내요. 선미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래 하다 보면 다 느껴지는 거야. 그는 빵칼을 갈 때도 소리로 판단했습니다. 쇳소리의 높낮이로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았죠. 선미는 그게 신기했어요. 상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상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철도 근무할 땐 소리로 다 알았죠.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휘파람을 불면 금속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레일에 문제가 있으면 소리가 달랐거든요. 선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는 선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 가까이에서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휘.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선미의 몸이 떨렸어요. 휘파람 소리보다 더 강렬한 게 있었습니다. 상호의 숨결이었죠. 따뜻한 입김이 그녀의 귓불에 닿았습니다. 선미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선미는 귓불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남편을 향한 기억이 상호를 향한 감정으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알아챘어야 했어요. 남편이 아플 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작은 징후들이 있었는데 전 못 봤어요. 선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었죠. 그러나 선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상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말없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걸요. 새벽 4시 버스는 강릉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였죠. 할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상호가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안전벨트 이야기 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상호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엽서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좌석 번호,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있었어요. 3열 A 좌석 안전벨트 불량. 2023년 9월 15일 신고함. 상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엽서 뒷면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3열 A 좌석 안전벨트 미작동. 2023년 12월 2일 재신고. 그리고 또 다른 날짜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7일, 2024년 8월 19일. 4번이나 신고된 기록이었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노선 자주 타거든요. 매번 신고했대요. 근데 고쳐지질 않아요. 상호는 엽서 윗부분을 봤습니다. 버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운전석 뒤편에 붙어 있는 차량 번호판이었죠. 강릉 4892. 엽서에 적힌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버스였어요. 2023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바로 그 버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예요. 상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면서 안 고치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요. 선미는 엽서를 받아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날짜들이 선명했어요. 2년 동안 4번이나 신고됐던 거였죠. 그녀는 담요 아래에서 상호의 팔뚝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상호는 그 손을 느꼈어요. 그는 선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보여줘야겠어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미도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지우가 운전석 옆에 서 있었어요. 상호가 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지우는 엽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 버스 번호예요. 2년 전부터 신고된 기록이죠. 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지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우리 차량이란 증거라도 있어요. 차량 번호가 똑같습니다. 저기 붙어 있잖아요. 선미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장지우는 당황했어요. 그는 엽서를 빼앗으려 했죠. 그거 어디서 난 건데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접 쓴 겁니다. 매번 고객센터에 신고했어요. 근데 고쳐진 적이 없죠. 장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중년 남자 승객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차 위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기 점검 다 받았어요. 장지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상우가 안전벨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버클 부분을 모두에게 보여줬죠.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차 세워요. 당장요. 젊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동조했죠. 위험하면 못 타요. 환불해줘야죠. 장지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선미는 상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옳았다는 걸요. 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거였죠.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미는 담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였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터미널 입구였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죠. 상호는 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선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장지우는 전화를 걸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강릉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장지우의 전화는 길어졌습니다. 그는 복도 끝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상우는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둬야 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는 안전벨트를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버클에 마모된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죠. 엽서도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할아버지에게서 엽서를 받아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버스 번호가 모두 담겼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찍으세요. 선미는 앞쪽으로 가서 운전석 뒤 번호판을 찍었어요. 증거였죠. 상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침착했어요. 제과점을 30년 운영한 사람답게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신고할게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자동응답이었지만 문자 신고는 가능했죠. 그는 선미가 찍은 사진들을 받아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상황을 적었어요. 강릉행 4892번 버스, 3열 A 좌석 안전벨트 불량. 2023년부터 4차례 신고됐으나 미조치. 현재 운행 중. 즉각 조치 요망.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선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호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30년간 철도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의 손길이었죠. 됐어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장지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본사에서요, 차량 점검하랍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천천히 갓길로 빠졌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역시 문제였네. 고쳐지긴 하는 건가. 우리가 신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젊은 남자 승객이 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겠네요.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미도 작게 인사했어요. 버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사가 비상등을 켰죠. 장지우는 좌석마다 다니며 안전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요. 상호와 선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선미는 담요를 다시 덮었습니다. 상호도 그랬어요. 승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상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선미의 무릎 위에 얹혔죠. 선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감촉이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미가 먼저 손을 올렸어요. 상호의 손 위에요.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끼웠습니다. 상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미가 허락한 거였어요. 아니, 허락을 넘어 먼저 다가온 거였죠. 두 사람의 손이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서 꼭 맞잡혔습니다. 담요 아래였죠.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3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상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5년간 혼자였어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요. 안전벨트 문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선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상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진 찍고 기록하는 거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같이 했네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담요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더 꽉 맞잡혔습니다. 상호의 엄지손가락이 선미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선미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죠. 앞좌석에서 정비기사가 올라탔습니다. 장지우가 안내했어요. 그들은 3열 A 좌석으로 왔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비기사가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몇 번 당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이거 교체해야 합니다. 당장요. 장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정비기사가 말했습니다. 이 좌석은 사용 금지 처리하고 다른 좌석 전체도 점검해야겠어요.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승객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했죠. 상호와 선미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비기사가 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드르륵, 철커덕.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본 바다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상호가 속삭였습니다. 선미 씨.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강릉 도착하면요. 상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같이 받아볼래요.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요 속에서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죠.
버스 안은 밝아졌고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담요 속에서요. 조용히 단단하게요. 새벽 6시 버스는 강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벨트는 모두 교체됐고 승객들은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우와 선미는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터미널 앞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봤죠. 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어요.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네요. 두 사람은 터미널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주인 아주머니가 물수건을 갖다 줬습니다. 뭐 드릴까요? 순두부 둘이요. 상우가 주문했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선미는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맛있네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상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웃었죠.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어요. 선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봤죠. 선미 씨, 상우가 불렀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떨림요. 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시는 없을 줄 알았어요. 상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선미는 계속 말했죠. 남편이 떠난 뒤로요. 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냥 혼자 살다 가는 거라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우는 손을 뻗었어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힐끗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상우는 선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자신의 팔뚝 위에 올려놓았어요. 선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 버스 안에서 느꼈던 그 감촉이었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팔뚝이었죠. 이제는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느끼면 되죠.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거였죠. 감사해요.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손만 맞잡고요. 밖이 환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바다 갈까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해변이 있었어요. 정동진이었죠. 모래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들이 보였죠. 상우가 보따리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덮었던 그 담요였어요. 그는 모래 위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앉아요. 선미가 앉았습니다. 상우도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의 무릎이 맞닿았어요. 상우는 담요 한쪽을 들어 선미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덮었죠. 두 사람은 담요를 함께 덮은 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 물결이었죠. 선미는 상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상우는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자연스럽게요.
오늘이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안 올 걸 그랬나 싶었어요. 버스 타기 전까지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선미는 웃었습니다. 잘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요가 펄럭였어요. 상우는 담요를 더 꽉 잡았습니다. 선미를 감싸듯이요. 우리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선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상우가 말을 이었죠. 황혼이라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일 수도 있죠.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웃으면서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죠.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미야,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상우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혼자 살지 마요. 누군가를 만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담요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꽉요. 놓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여행이었죠. 60의 나이에, 64의 나이에 그들은 다시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정류장이 많다는 걸요. 어떤 정류장에서는 내려야 하고 어떤 정류장에서는 새로 타야 한다는 걸요. 이제 그들의 정류장이 왔습니다. 함께 타는 정류장이요. 다음 정류장은 우리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담요 속에서요. 조용히 단단하게요.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60의 나이에도 64의 나이에도 우리는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